안녕하세요. 미제 사건으로 돌아온 편집자 앵콜입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알쓸범자 미제 사건 편 지금 시작합니다. 91년도에 네, 91년 3월 26일 날 실종됐었는데요. 올해 30주년입니다. 그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5명이. 그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3월 26일에 5 어린이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가까운 뒷산에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애들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들 찾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세제에도 있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있고. 그래서 연인원 35만 명이 이렇게 온 사사치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하도 안 나오니까 UFO에 맞아. 뭐 데려갔다, 기억나요. 북한에 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물리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아이들 중에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지목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 집을 다 뒤지고 막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잡으러 나간 대구의 5 어린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7달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년 뒤인 2002년도에 도토리를 죽으러 갔던 사람이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있고 또 한 구는 또 따로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두개골에 뭐 어떤 아이는 흉기로 찍힌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던 게 사실 아이들이 유골이 발견된 지점이 그 아이들의 거주지에서 10분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당시 분명히 이제 수색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고 살해 직후 매장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색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됐고 유골을 발굴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주의하게 그 한 명이 그러니까 묶여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또 옷이 또 찢겨져 있어요. 그 아이가 또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고 그랬던 아이라고 해서 아마 도망치려다가 잡혀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런 결박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추론까지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정보를 아예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발굴됐을 때 그냥 삽으로 막 파서 마대에 놓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좀 더 섬찟한 얘기는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어디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고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체를 모른 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근데 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를 했다면 굉장히 잔인한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어떤 그 우발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걸 뭐 목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사실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사건이죠. 아니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아닐 수도 있죠.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삽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동기가 정말 이거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이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현장 근처인가요? 와룡산에서 발굴되긴 했거든요. 이게 아. 와룡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례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산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있네요. 안전 기원비. 30년 이맘때네요. 네. 3월 달이니까. 가깝나요? 여기서 가까운 거 같아요. 네. 여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집 뒷산에 올라. 아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부모한테 협박도 없었고 유괴는 아닌 거란 얘기죠. 예, 그죠? 예.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그때만 해도 다 살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가지면서 했죠? 찾으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어딘가 어디로 갔으니까. 갔을 것이다. 예, 예. 네.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찾고 보니까 타살이라는 것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 그 실종이 1991년에 실종됐으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사를 멈춘 상태인가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또 재수사도 또 한 번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하고 그게 끝났을 때하고는 관심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나요 어쨌든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이거 100% 사건이고 꼭 밤에 이제 뭔가 사건이 나고 그러면 저한테 헌명 계장에 전화가 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다, 뭐 목을 맨 채로 매달려 있다거나. 그럼 이제 현장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체를 내리고 검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부검도 하고. 그 강원도 화천이라는 게 굉장히 최전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가로도 내비게이션도 별로 없고, 불빛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런 현장에 가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시민관님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생각하셨었거든요. 자료 보고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의문사 다뤄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시민관님? 예, 저는 의무사가 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는데 평소처럼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을 맨 채로 사망했다, 창고에서. 저 가면 이제 보통은 그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보통 안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시신은 이제 내려져 있어요. 제가 랜턴을 들고 이제 목덜미를 막 확인해 보니까 줄이 이중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먼저 교사를 한 다음에 다시 매달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까지 와서 구검을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이 확실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처음에 그걸 발견한 병사들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목을 매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네, 그래서 좀 부검에서 그렇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 병사를 또 진술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이제 유가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군의 부름을 받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기소를 해야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자살 사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의무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바탕에는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의 영향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에요. 김은중. 저는 2003년에 국민 검사를 했는데 김은중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고 우리가 수사하는 실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Okay, from there, let me walk the light right back over to the body to show the relationship there. That's the weapon. Okay. Can you go ahead and light up the other side of his head? 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 경비 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 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상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관 화약 흔적이 오른손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관 화약 화약 흔적. 흔적. 네. 이 권총을 쏘면 뇌관 화약이 팍 터지면서 이 오른손에 항상 묻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쏘아서 여기서 나갔잖아요. 총알이. 네. 오른손잡이고 오른발 옆에 권총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른손에 그 화약 흔이 있어야 되는데 화약 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왼손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관자놀이에 대고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해서 쏘면 검은 이 가스가 이 뇌에 이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중희의 총이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김중희에게 원래 배급돼야 될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에 김중희의 지문이 없어요. 네.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시계에 흠이 나 있고 거기 옆에 크레모와 스위치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딱 사진 찍은 사진에는 권총 위에 철모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놓고 갔다가 금방 들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석연치 않은 게 자꾸 증폭되냐면 미군 수사대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헌병수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참 한 3, 40분 있다가 이제 한 10분만 둘러보라고 하면서 거기를 본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다 닦아버립니다. 여기 혈흔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다 세척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네, 그날 증거를 인멸하는 거네. 그 다음 날에는 페인트 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유가족이나 일반 사람들의 그 의심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한 조치를 한 거죠. 그것도 김은중이가 자살한 동기가 도저히 설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유서가 없고 김은중이는 아버지가 3스타예요. 네, 거기 육사도 나와서 엘리트네요. 특히 JSA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굳이 거기서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행적도 아침에 자기 소대 병사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좀 몇 개 얻어먹기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다가 정찰을 나간다면서 소대장실을 나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은 왜 했냐? 자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살을 합리화한 노르웨이 숲을 읽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전날 한 병사한테 노르웨이 숲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섬세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뭐 10개월 뒤인가 그 정도에 제이스의 중사가 알고 보니까 북한 초소에 가서 북한 병사하고 술도 먹고 뭔가 선물도 좀 받아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설 DMZ의 그 내용이 원작이 소설 DMZ라는 박상현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1997년에 나왔어요. 김은중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내용이 거의 이거예요. 막 남북의 병사가 서로 DMZ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쏘아서 죽인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상현 작가가 소설 DMZ를 오늘의 작가상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에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재밌는데 해서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제1세가 개봉된 거죠. 그때 이걸 대본으로 쓴 건가요? 각본? 그렇죠. 이제 원작이 소설 이게 원작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유가족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은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족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날에 사망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 다 추측이지만 그런 북한에서 오가는 일들을 이 아들이 알게 됐을 거고 그걸 알게 되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격투가 있었고 뭔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 법의학자들 8명을 불러서 그냥
공개 토론을 시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명만 타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법의학자들은 자살이다. 오늘 법의학 토론에서는 먼저 총알이 가까이서 발사된 근접사로 타살이라는 노유수 박사와 자살이라는 다른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살입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가능성은 참 희박하잖아요. 마치 내가 6번, 7번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타살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온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가 모두 13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중희가 타살됐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해 주기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한테 바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유가족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중이도 10년 이상 그냥 처리하지 않았어요. 초동 수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의혹이 너무 자살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현장을 너무 훼손. 그날 훼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거는 법원에서 1, 2, 3심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나요. 군 지휘부가 우리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고 정말 정의로운 군대로 가는구나.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의문을 외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요. 시신까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나 수사관들이 다 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때부터 이미 그런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게 일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군의문사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실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절차나 예의 같은 것들을 무시해버린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뭐 숨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고 군인을 아들로 보낸 우리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무책임하게 어떻게 방치하고 어떤 것들을 묵인하고 또 은폐해왔는지 역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군에 대한 선입견이거든요. 투명한 공개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 되게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옥지원도 그렇고 제주 4.3도 제주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폭력의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외부와 통로가 없는 폐쇄된 곳에는 또 그게 뭘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구를 만들고 통풍이 되도록 계속 뭔가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5년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프로파일링이 기여한 아산의 갱티고개 살인 사건이라고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난 2002년 4월 충남 아산 갱티고개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노래방 사장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카드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5군데 지점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한. 경찰은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빼간 남성을 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원래는 쪽지문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쪽지문만으로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02년 당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고속도로 동선 안에 있던
고속도로 통행권을 다 수거를 했던 거예요. 수거해놓은 고속도로 통행권에서 쪽지문이 있었어요. 특정하지 못했던. 그런데 2012년에 이 씨라는 어떤 사람의 것으로 특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 씨의 명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지만 이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현금을 인출할 때 CCTV가 찍힌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차량 안에서 담배꽁초랑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DNA와 이 씨가 또 매칭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도에 중요 미제 사건 분석 TF팀이라는 걸 만들고 이 아산 갱틱고개 사건을 첫 분석 대상 사건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사건 자료를 검토해보고 프로파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계획된 강도 살인이면서 피해자와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알고 피해자를 특정해서 계획적으로 강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범죄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2017년에 수사팀과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범행 현장 그 당시에 통화 기록 17,000건을 다시 재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씨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이 씨가 공범의 존재를 자백을 했어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립국한 조선족이 벌인 일이라며 자신은 시체유기를 돕고 운전을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이 세상에 남긴 증거, 바로 공범의 유전자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두 사람, 유흥비가 떨어지자 노래방 주인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결국 2018년에 둘 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프로파일링의 보고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교도소에 진범을 가두는데 20년이나 걸린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태원 살인.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군의 아들이 한 시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22살 씨를 살해하고 미팔군 영내로 달아난 미군 가족 패터슨 군은 곧바로 미군 범죄수사대에 붙잡혔습니다. 미군의 협조로 관할 용산경찰서는 패터슨 군을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했습니다. 1997년도에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그 한국인 조 씨가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안에 그 피해자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요. 두 사람 다 미국 국적이고 한 명은 17살의 패터슨, 다른 한 사람은 18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이런 사건이? 그냥 취중 시비?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전혀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그 피해자는 화장실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과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시비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칼로 찌른. 네. 그럼 그냥 죽인 거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멋진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 피해자였던 거죠. 올라오는데.
그 햄버거집 되게 유명했어요, 이태원에. 좀 약속 장소이기도 하고. 그 삼거리에 있잖아요. 되게 놀랐죠, 제 대학교 2학년이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그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 지목한 이유가 이 피해자가 칼에 찔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패터슨 같은 경우는 손을 비롯해서 온몸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에 리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 칼이 원래부터 패터슨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었고 범행 이후에 패터슨이 그 칼을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과 그 어떤 혈흔에서의 특성 때문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 가서 이 기소가 뒤바뀌게 돼요. 패터슨이 갖고 있던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그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의 혐의로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그 결론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든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흔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9번을 찔리면서 저항흔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 범인이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상흔을 봤을 때 상처가 수평으로 나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그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 상흔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찌른 상처다 이렇게 나왔었죠. 패터슨은 피해자보다 훨씬 그 키도 작고 이제 몸집도 작은 반면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180에 105kg의 키도 큰 상당한 이제 거구였거든요.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인데 패터슨 같은 경우는 거짓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에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거짓 반응이 나타났어요, 진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에드워드를 그 살인 기소를 하게 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로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패터슨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0년형을 받고 3심에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인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 나왔으니까 패터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은 그 이틀을 틈타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이게 99년 8월의 일이거든요. 이거 출국 금지 조치가 풀린 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계속적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잊은 걸 거네요,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We just stop someone in the neck. 내 아들은 누가 죽인 거냐고! 2009년에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개봉을 하고 언론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을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고 나서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묻혔던 서울 이태원동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법무부에서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되고 결국 패터슨이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거는 2015년이에요. 미국인 아더 패터슨이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올해 36살인 패터슨은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만약에 패터슨이 도주를 하거나 미국에서 숨었다면 그게 실제로 이제 패터슨이 미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록이 확보가 돼서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터슨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재판? 아니 인정을 하지 않죠. 예.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합니까?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패터슨을 재판할 때 크게 쟁점이 됐었던 건 뭐냐면 혈흔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 화장실 내부 구조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왼쪽에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그 화장실 정면에 소변기 2개가 있어요. 그 오른쪽 소변기 앞에서 이제 피해자가 서 있었고 에드워드와 패터슨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는 두 사람의 위치거든요. 패터슨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면대 오른쪽과 왼쪽 소변기 사이에 본인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에드워드가 칼을 꺼내더니 그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혈흔 분석을 하면서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피자국 사진을 보면 그 피가 왼쪽 그 소변기부터 여기 세면대까지 중단된 지점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패터슨 말대로 이 세면대 이 우측에 서 있었다면 그 반드시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쭉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그 피가 세면대 오른쪽과 세면대 안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패터슨의 어떤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찌른 것은 아니지만 그 칼에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서 헛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피해자를 밀쳤고 그 밀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가 많이 묻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칼로 찔린 그 외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패터슨 말대로 피해자를 밀쳤다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면대로 와서 혈흔을 남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패터슨의 주장의 신빙성이 또 떨어지게 되죠. 여기다가 그 패터슨이 이제 칼을 하수구에 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증거인멸 행위는 통상적으로 범인이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다시 패터슨을 이제 살인죄로 기소해서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게 2017년. 그러니까 이태원 살인 사건이 97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징역 20년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사건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이 20년이어서 20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법에는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려면 징역 20년으로 합니다. 그게 맥시멈입니다. 결국 2017년 재판에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징역 20년 선고를 했지만 그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근거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패터슨한테 아무나 가서 찔러봐라라고 부추겼던 그러니까 살인 교사가 인정이 됐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바로 위층에 다른 화장실로 올라가서 그 세수를 하고 피를 씻었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위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의 어떤 방조 혐의도 인정이 돼서 결국 리도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이지만 그렇지만 이미 에드워드는 형을 받았죠.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해요. 지금까지 앵콜이었습니다.